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까? 예, 오늘부터 주 3회 방송을 하게 됐죠. 글쎄 말입니다. 다시 예. 한번 저의 불성실함을 아이고, 진심으로 별말씀을 머리 하세요. 숙여 사과드리면서요. 예. 네, 이 이야기도 자꾸 하면 지겨우실 테니까 살짝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러시죠. 예, 그동안에는 월요일에 월요 경제학을 했는데 앞으로는 화요일에 화요 경제학을 해볼까 합니다. 네. 다만 방송 횟수가 줄어서 예. 꼭 하지는 않고요. 다른 중요한 이슈가 있으면 생략하기도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습니다. 늘 예. 그랬듯이 경제 뉴스와 경제 이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예. 오늘 살펴볼 경제학 이론은 행동 경제학에서 말하는 가용성 휴리스틱 혹은 가용성 어림법이라는 이론입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네. 행동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네. 휴리스틱 혹은 어림짐작이라는 단어부터 이해하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합니다. 휴리스틱, 어림짐작 이런 단어는 우리 인간이 매우 이기적이고 정확하게 계산해서 생각하고 행동하지 않는다. 사실 우리는 엄청 대충 생각한다. 그래서 실수도 많이 한다를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대충 생각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사실 찍는 겁니다. 이걸 휴리스틱이라고 부릅니다. 예. 사실 우리 일상생활에서 보면 대충 찍는 게 너무 많죠. 예. 그런데 찍을 때 아무렇게나 찍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되게 한심한 방식으로 찍는데도 찍는 사람은 나름대로 매우 진지한 겁니다. 예를 들면 객관식 문제 풀 때 연필 굴리기 같은 거요. 이 연필 굴려서 나오는 답이 조금이라도 정답에 가까울 확률은 아예 없죠. 네. 그냥 미친 짓인 겁니다, 그건. 그런데 연필 굴리는 사람은 정작 매우 진지합니다. 내가 해보니까 이게 확률이 제일 높아. 뭐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제품이 있는데 하나는 싸고 하나는 비싸요. 이럴 때 진짜로 냉정한 사람이라면 네. 과연 저 비슷해 보이는 게 왜 가격이 다를까? 가격 차이가 나에게 얼마만큼의 만족 차이를 줄까? 이런 걸 꼼꼼히 계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실 그렇게 복잡하게 안 살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싼 게 비지떡이야 라는 속담을 믿고 비싼 걸 덜컥 찍죠. 이것도 휴리스틱입니다. 그러니까 싼 게 비지떡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찍어요. 찍는데 나름대로 엄청 중요한 이유를 대죠. 조상들이 그러셨어. 싼 게 비지떡이라는 속담이 있어. 이런 이유를 대면서 찍으면 상당히 그럴싸해집니다. 그래서 행동경제학에서 말하는 휴리스틱 혹은 어림짐작이라는 개념은 논리도 없이 대충 찍는 건데 나름대로 꽤 근사한 논리를 갖다 대는 걸 말합니다. 행동경제학에서 이걸 매우 중요하게 다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지르는 많은 비이성적 행동이 다 여기에 걸려 있거든요. 지금까지 밝혀진 휴리스틱, 어림짐작에는 매우 많은 종류가 있는데요. 오늘 살펴볼 이론은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겁니다. 네. 가용성이라는 말은 내가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찍을 때 제일 많이 쓰는 오류가 내가 최근에 본 거, 내 가까이에 있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최근에 인상 깊었던 거, 이걸 기준으로 턱하니 찍어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걸 많이 봤기 때문이죠. 네. 머리에서 그게 제일 쉽게 떠오르니까요. 일상생활에서 신뢰는 뭐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부부한테 가서 당신은 가사노동을 몇 %쯤 합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남편과 부인이 말한 수치를 합치면 제 장담하는데 무조건 100% 넘게 나옵니다. 예, 남편도 내가 한 60% 하는데 이렇게 답하고 아내도 내가 한 80% 하는데 라고 답을 해서 합산 140%가 나옵니다. 부부가 아니더라도 룸메이트한테 물어봐도 예외가 없어요. 누가 청소 자주 해? 라고 물으면 무조건 내가 더 많이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하려면 통계를 내야 됩니다. 과연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이 얼마고 아내는 얼마인지 두 룸메이트가 최근 1년간 청소를 몇 번 했는지 세봐야 됩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대충 찍죠.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자기가 기억한 걸 기준으로 찍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백발백중 자기가 청소한 게 훨씬 기억에 잘 남거든요. 네. 가용성이 높죠. 그러니까 자기가 더 많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가용성 휴리스틱이 위험한 게요. 리스크, 특히 위험을 감지시킬 때 매우 큰 오류를 낳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언제 위험을 절감하고 화재보험에 많이 가입하냐면요. 사실 경제학에서는 보험이라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다뤄서 주류 경제학에서는 한 챕터가 따로 있습니다. 네. 누군가가 보험에 가입할 때에는 내가 지금부터 부어야 되는 보험금과 나중에 내가 사고를 당할 위험의 확률과 그리고 사고 당했을 때 받을 보험금까지 다 계산을 해서 네. 사고 당했을 때 받는 이익이 크면 가입을 하고 작으면 안 한다. 이게 주류 경제학 이론이고요. 네. 사람이 그걸 다 계산한다는 겁니다. 음. 다만 개인 차이는 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사고 당할 위험을 좀 높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고 확률을 좀 낮게 보기도 해서 네. 위험이 높다고 보는 쪽은 그걸 피하는 데 중점을 두죠. 이런 사람을 리스크 어버서, 위험 회피자라고 부르고 사고 위험을 경지하는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해서 리스크 테이커, 위험 감소자라고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합니다. 네. 벌써 이제 뭐 리스크 어버서, 리스크 테이커, 뭐 영어 나오고 이러니까 무지하게 이론적인 과학 같잖아요. 예.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화재보험에 언제 제일 많이 가입하느냐? 친척집에 불났을 때 제일 많이 가입합니다. 네, 그렇잖아요. 혹은 우리 동네에서 불났을 때. 예. 혹은 아는 친구 집에서 불났을 때 왕창 가입하는 겁니다. 아까처럼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하지 않는다고요. 주류 경제학에 따르면 이런 일은 벌어지면 안 됩니다. 친척 집에 불났다고 우리 집 화재 확률이 높아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사람이 진짜로 합리적이라면 친척 집에 불났다고 선택이 바뀔 리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으면 앞으로도 가입 안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그런데 안 그렇습니다. 이 이유가 바로 가용성 휴리스틱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화재를 겪었어요. 이게 눈에 확 들어옵니다. 이때부터 자기가 겪을 위험을 과장하게 됩니다. 왜냐? 접했으니까요. 그래서 헐레벌떡 화재보험에 가입하는데 사실 이건 감으로 찍은 거죠. 하지만 자기 딴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삼촌 집에 불이 났대. 우리 집도 안전하지 않을 거야. 이게 그 근거죠. 물론 그 근거는 통계적으로 완전히 엉터리 어림짐작이지만요. 세계적으로 가용성 휴리스틱이 위험 확률을 오히려 심각하게 높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2001년 9.11 테러 때요. 이 사건 나고 아무도 비행기를 안 타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그 넓은 대륙에 다 자동차로 운전을 합니다. 그런데 통계적으로 보면 자동차 사고 사망 확률이 비행기 사망 확률보다 말도 안 될 정도로 높습니다. 비행기 사고 사망 확률은 번개에 맞아 죽을 확률보다도 낮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비행기 대신 자동차를 선택합니다. 자동차가 더 안전하겠지라고 대충 찍는 거죠. 왜냐? 9.11 테러를 봤으니까요. 시각적으로 너무 강한 인상을 줬기 때문에 그게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 이거 역시 가용성 휴리스틱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국 사회가 직접 경험한 이상한 일을 하나 되새겨 보겠습니다. 좀 슬픈 이야기인데요. 네.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신 지 1년이 다 돼갑니다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 이후에 한국 사회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관심을 가지고 위험의 외주화가 얼마나 나쁜 일인지에 대한 담론을 확산했죠. 그런데요. 김용균 노동자가 돌아가시기 전에 과연 이런 일이 없었냐고요? 아닙니다.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1년에 산업재해로만 1,700명이 매년 죽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망자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노동자입니다. 1년에 1,700명이면 하루에 5명씩입니다. 김용균 노동자처럼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분들이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안전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목숨을 잃은 분들이 하루에 5명씩 수십 년 동안 반복됐습니다. 모든 사람의 생명이 동일한 무게를 가진다는 점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왜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에 이르러서야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됐을까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재재작년에도 매년 하루에 5명이 비슷한 죽음을 당했는데도요. 이유는 우리가 그 죽음을 쉽게 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가용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물론 막 찾아보면 관련 기사가 어딘가에 조그맣게 나기는 납니다. 1년에 산업재해로 죽는 사람이 1,700명이라는 통계도 막 찾아보면 나와요. 하지만 자주 볼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었던 겁니다. 이건 마치 지구 반대편에서 누가 불나서 사람 죽었다 이런 이야기가 비슷하죠. 네. 내 주변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인간이 어림짐작으로 찍을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기준 하나가 가용성, 즉 내가 최근에 접한 거, 내가 쉽게 접한 거거든요.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을 우리가 비로소 함께 슬퍼하게 된 이유는 그게 바로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됐기 때문입니다. 아, 그래서 가용성 휴리스틱에 제일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언론 보도입니다. 아, 내가 왜 화재보험에 가입하느냐? 음. 첫째, 친척집에 불이 나서 가입해요. 음. 둘째, 언론에서 매일 화재 소식을 전하면 가입합니다. 그러니까 자주 접할수록 가용성 휴리스틱이 훨씬 작동하기가 쉽거든요. 이것 때문에 하노베크라는 독일 포르츠하임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고의 오류라는 책에 이렇게 적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특정 죽음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언론에 자주 보도된 것일수록 발생 가능성을 더 높다고 생각한다. 언론도 우리의 기억을 각인시키는데 한 몫을 한다. 언론은 높은 빈도가 아니라 관심을 끄는 사안을 보도하며 이에 따라 우리는 내 아이가 개에 물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진다. 언론이 위험하다고 여겨 빈번한 보도로 대중의 인식을 키우면 대중은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대중의 판단이 다시 언론 보도로 이어지면서 결국 리스크 측면에서 모기만 한 사건이 보도 매체 행위로 코끼리처럼 확대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사회에서 위험을 심거나 공포를 심거나 심지어 안도감을 심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언론을 장악하면 됩니다. 아, 예를 들어서 지금 온 세계 경제가 안 좋지만 사실 통계를 보면 선진국 중에 우리나라가 상당히 선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를 만나는 분들마다 물어봐요.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냐고요. 상당히 걱정스럽게 물어봅니다. 제가 방송에서 이 이야기를 많이 안 드리는 이유는 이 프레임에 갇히고 싶지 않아서 많이 안 드리는 건데 안 좋죠. 안 좋은데 독일이나 유로존이나 이런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매우 안정적인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걱정을 합니다. 왜냐? 이유는 하나죠. 거의 전 언론이 그걸 떠들기 때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는 절대로 기레기들의 개소리에 넘어가지 않아라고 자신만만해서는 안 됩니다. 거의 100여 개 언론이 비슷한 소리를 허구한 날 쏟아내잖아요. 그게 반드시 내 생각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에게는 많이 보고 많이 접한 것에 생각이 끌리는 가용성 휴리스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회 변혁과 진보를 위해서 검찰 개혁만큼 중요한 게 바로 언론 개혁입니다. 물론 조중동 위력이 예전 같지 않죠. 그런데 예전에는 조중동 셋이 지랄하던 걸 이제는 이름도 모르는 언론사까지 포함해서 100여 개가 동시에 지랄을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무리 나는 조중동 안 믿어 다짐을 해도요. 100여 개 언론이 똑같은 이야기를 매일 하면 휴리스틱이 생기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왜 쟤들이 대선 때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댓글 부대를 운영했겠습니까? 그 댓글 내용 보면 쓰레기 같아서 아무도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이 댓글도 양으로 막 쏟아붓잖아요. 당연히 가용성 휴리스틱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댓글 부대를 운영하죠. 그래서 그 정치자 여러분들 중에 특히 이제 김용민 PD님도 그러시던데 SNS로 매일 하루에 몇 건씩 진보적인 정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 매우 바람직한 겁니다. 사실은 제가 참 죄송한 게 제가 성격 때문에 SNS를 그런 식으로 잘 활용을 못해서 저는 잘 못하면서 들으시는 분들께 그렇게 하시라고 권하기가 진짜 좀 죄송스러운데 실제로 진보적인 생각을 SNS로 최대한 자주 쏟아붓는 건 매우 중요한 무기예요. 이게 안 먹히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최근에 본 거 그리고 많이 본 거에 끌린다니까요. 그래서 통로가 있으면 우리는 미친 듯이 시간 날 때마다 우리 이야기를 쏟아부어야 됩니다. 언론 지형이 특히 기울어진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그와 별개로 우리는 사실 언론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꿀 책무가 또 있습니다.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더 많이 보도하는 언론이 있었다면 김용균 노동자는 살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죽음을 더 귀하게 여기고 검찰의 부당한 압력을 더 자주 보도하는 언론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는 언론사를 만들어야 됩니다. 언론 개혁을 하지 못하면 지금 같은 지형에서는요.
민중들은 100여 곳에서 쏟아내는 그 쓰레기 같은 보도를 훨씬 더 자주 접하게 되는데 진짜로 안타깝게도 그 쓰레기 보도가 사람들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사람은 진실과 통계가 아니고 가용성 휴리스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런 말씀 드립니다만 대한민국에서 민중으로 산다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검찰개혁도 해야 되고 언론개혁도 해야 되죠. 벌써 몇 주째 우리는 서초동 여의도를 계속 나가고 있고요. 네. 비정규직 같은 사회적 약자들의 죽음도 우리 손으로 막아야 됩니다. 적폐들의 발호도 제어해야 되죠. 사실 좀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성질이 날 때도 있는데 그것이 이 세대를 살아가는 민중들의 무거운 책무이기도 합니다. 네.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사회를 만드는 거니까요. 네. 검찰개혁으로 힘들게 싸우는 와중에 이런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언론개혁을 위해서도 더 많은 분들이 더 큰 관심을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네. SNS건 뭐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한껏 활용해서 기성 언론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우리 주변의 민중들이 더 자주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힘들지만 이때마다 서로를 다독여가면서 공유하고 좋아요 누르고 고맙습니다 이야기하면서 가용성 휴리스틱이 주는 위험을 경계하고 우리 이야기를 더 많이 더 자주 전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희망으로 오늘 화요경제학으로 가용성 휴리스틱이라는 행동경제학 개념을 살펴봤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그 전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종합편성 채널, 지상파, 네. 그리고 뉴스 전문 채널. 박근혜 네. 정권 때는 모두가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묻겠죠 진짜로. 네. 네. 모두가 또 그 해야 될 얘기를 안 하기도 하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네. 여기서 똑같이 지져다니 그게 사실인 줄 알고 또 그게 진실인 줄 알고 미쳐요. 네. 그게 정의인 줄 알게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전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 위대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촛불혁명을 대단하죠. 이렇게 대단한 했다는 민족입니다, 진짜요. 이런 거에 속아 예. 넘어가지 않고 아니 네. 그 최근에도 그랬지만은 87년 6월 항쟁 때도 아니 그렇죠. 그때 한겨레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나 그때는 완전히 언론이 통제됐던 시절인데 심지어. 동아일보 정도가 이제 그래도 좀 바른 네. 목소리를 냈다고는 하지만 네. 그때 신문 돌아보니까 네. 그냥 그렇죠. 네. 좀 덜 쪽팔리게 조금 덜 쪽팔렸다는 거죠. 그런 네. 정도인데 네. 그걸로 무슨 네. 6월 항쟁이 선도됐다든지 그런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네. 참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결국 1인 미디어 시대고요. 내가 네. 그 100개 언론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은 네. 이 가용성 휴리스틱을 네, 일으킬 수 그렇습니다.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그 유용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아요. 매우 훌륭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한배 기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